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면역 체계, 곧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그 면역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그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제가 비유한다면은, 전반전은 비특이적 조기 면역을 일으키는 세포들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그 바이러스나 병원체의 종류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일단 거기에 먼저 반응하는 세포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담당하는 그 군대 요원들은 대식세포와 중성구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바이러스나 이제 박테리아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육박전을 벌여서 그걸 잡아먹는 거죠. 하나씩 잡아먹고, 아니면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진 녀석이 들어왔을 때는 기생충과 같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호산구가 이제 반응하겠지만, 이제 세포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서 같이 싸웁니다. 같이 공격합니다. 거기에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자꾸 거기다 내뿜어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공격을 하죠.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는 이 대식세포와 중성구만 가지고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정적인 그 차이는, 그 단점은 대식 세포와 그 중성구는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를 공장으로 사용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씩 이렇게 생산해내는 바이러스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식세포와 중성구만 가지고는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바이러스가 굉장히 처음에 조금만 들어왔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단계인 특이적 후기 면역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꼭 맞는,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확하게, 다른 바이러스는 상관하지 않고 그 바이러스에 정확하게 맞는 특전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구성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바이러스에 정확하게 맞는 항체를 생산해내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한 1, 2주가 있어야지, 바이러스 감염 후에 1, 2주가 있어야지 우리 몸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 특전사 부대에 속하는 임파구들을 불러내서 바이러스들과 효과적으로 싸우고 그 몸 세포 안에 숨어 있는 그 바이러스까지 다 없애고, 그리고 항체들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항체들이 그 바이러스에 따닥따닥딱 붙으면은 그 바이러스를 포위하는 거죠. 이 중성구와 그 대식 세포는요, 그 병원체들을 죽일 때 화학물질을 씁니다. 잘 알려진 것은 활성산소예요. 더 공식적인 이름은 Reactive Oxidant Species, ROS, 반응성 산화족이죠.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부식 물질과 같아요. 물론 이 중성구와 대식세포가 이것을 쓰지 않으면은 이 박테리아를 잡아먹어도, 세균을 잡아먹어도
그것을 뭐 자기 몸 안에서 죽이질 못해요. 그런 병도 있습니다. 마이오로페록시데이즈라는 효소가 부족하면은 이거를 활성산소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이 중성구가 그것들 잡아먹더라도 그것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병에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활성산소 몸 안의 부식제는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할 때마다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죠. 그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 작용을 하면서 정상적으로도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항상 이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막과 유전자를 녹슬게 하여 노화작용과 암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숨을 얼마나 많이 쉽니까? 산소를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활성산소의 공격 받은 세포들이 계속 나날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늙는 거예요. 하얀 머리도 나고, 여기 주름살도 생기고, 반점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잘 치러지면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잘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반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한 질병을 앓고 80% 이상 경한 질병을 앓고 넘어가요. 그러나 이제 한 10%에서 20% 환자는 이제 심각하게 병을 앓는데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여러분 보이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증식을 하면서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전반전은 대식세포와 중성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바이러스와 육박전을 벌이는 거죠. 막 잡아먹고, 날법석 치죠. 거기다 그 활성산소를 뿜어대고 죽이기 위해서 또 잡아먹고 자기 그 뱃속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활성산소를 또 안으로도 그렇게 쏘고 라이소자임을 이용해요. 거기다 넣어요. 넣은 다음에 그 주머니에다 넣고 그 주머니에다가 그 활성산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를 먹은 파고좀과 박테리아를 싼 주머니하고 그 활성산소가 들어있는 라이소좀 주머니하고 융합시켜갖고 그렇게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이 대식세포나 그 수지장 세포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빨리 가서 그 임파구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적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빨리 특수부대를 가동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임파구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소탕하는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착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 승리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에서 20%의 환자들은 이렇게 이기는 전쟁의 시나리오, 회복하는 전쟁으로 가지 않고 불행하게 통제되지 않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한 질병을 앓아요. 여러분 우리 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기에 딱 맞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 바이러스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합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면역 세포들이 여기저기 불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가삼칸, 그래서 폐도 다 태워버리고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폐도 태워버리고 심장도 망가뜨리고 콩팥도 망가뜨리고 여기저기 혈전을 많이 만들어내갖고 피딱지들이 여기 뇌에도 생기고 뭐 심장에도 생길 수 있고 콩팥에도 생길 수 있고 여기저기 다 그렇게 생기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대부분은요. 예? 옛날에 인플루엔자도 그랬어요. 팬데믹 인플루엔자도 팬데믹 독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다 잡아먹혀 갖고 바이러스가 온몸을 다 뒤덮여서 죽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면역계가 잘못 반응해서 죽습니다. 면역계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중성구들이 전반전을 끝내면 들어가야 되는데 중성구들이 후반전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상전 육박정을 펴면서 그 활성산소를 뿜어내겠죠. 활성산소를 계속 뿜어내면 그 활성산소가 세포의 세포막을 망가뜨리고 세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폐세포가. 우리가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민간인의 피해, 산업체의 피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와 같은 경우에요. 왜 중성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 원인은 인파구들 그 특전사가 별로 질이 멸렬해가지고 특전사가 별로 큰 역할을 못 해내면 중성구들이라도 남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노인분들이 그래요. 노인분들이나 면역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성구들의 중성구들은 사실 염증세포라고 불러요. 중성구들, 즉 염증세포들의 반응이 너무 격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파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인파구들은 이 사관학교 졸업생들이거든요. 흉선이라고 하는 우리 인파계의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급입니다. 장교급. 그런데 인파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쫄병들이 계속해서 총을 쏘아대고 그러면은 우리 사실 바이러스 잡는 것보다 바이러스도 잡겠지만 초가삼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이 우리 백혈구, 특별히 대식세포와 중성구에 의해서 이용되어져서 세균을 잡아먹는데,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포화탄이기도 하지만 우리 총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세포를 너무 많이 그것들이 생산되면 우리 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다. 여기에서요 우리 이 활성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대사 반응에서도 활성산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게 염증이나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염증 세포들이 중성구들이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또 활성산소가 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망가뜨려지고 DNA가 손상되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하면 그것만 나도 억울한데 여러분 거기다 담배도 피고 방사능도 쪼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받고 공해 때문에 거기다 더 노출돼 갖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더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서 중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너무 많이 활성산소에 노출되면은 그 중화시키지 못하는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음식 가운데서는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드리겠는데 산화된 음식 피하셔야 됩니다. 산소와 이미 많이 접촉해서 산화된 음식. 예를 들어서 기름에 튀긴 과자를 여러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맛이 이상해지죠. 눅눅해질 뿐만 아니라 이상해지죠. 그게 산화해서 그렇죠.
렌스 됐다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예. 그런 것들 먹지 마세요. 예. 일반적으로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또 탄 음식들, 그게 튀기고 탄 게 산화돼서 그렇습니다. 산화돼서 그 질감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 튀기고 탄 음식들, 그리고 산성화된 음식들, 예, 산화된 음식들, 예,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활성산소를 많이 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정상 대사를 하는 과정 중에 또 염증, 세균과 싸우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렸다. 예? 내가 아프고 있다. 예? 그래서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음식으로 들어온 활성산소.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그 전쟁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라키도닉산입니다. 아라키도닉 애시드. 이거는요,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우리 세포의 인지질막을 이제 재생하면서 뭐라고 할까, 그걸 재활용해서 이제 몸이 쓰는 그런 우리 몸의 구성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아라키도닉산을 많이 섭취할 때 특별히 가공식품, 가공육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가공육류가 아라키도닉산이 많은데요. 아라키도닉산은 인화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인화물질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세균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중성구들이 총을 쏘고 다닌다. 그러면 뭐 세포들이 여기저기 터지는 거죠. 불바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라키도닉산의 섭취가 많은데 많은 사람이 감염증에 걸렸다. 예, 그러면 그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괌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3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거기에 본토인들, 참으로들이 항상 즐겨 먹는 게 있어요. 예? 스팸이라고 스팸. 한국에도 있죠. 예? 돼지고기 조림, 통조림. 예? 그걸 얼마나 많이 먹는지. 예? 점심 식사를 하는데 스팸 그 통조림을 한 3개쯤 먹는 거예요. 그것만. 과일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밥이랑 먹는 것 같다니 스팸하고 자기 콜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염증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디가 이렇게 조금만 긁히고 그러면은 거기에 고름이 생겨요.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거야. 고름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라키도닉 산은요 여러 가지 pro-inflammatory 염증성 음식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동안 피하셔야 되겠어요. 뚱뚱한 사람들이요 많이 죽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와 있지만 제 환자 중에 한 여자 환자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24살이에요. 24살.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노인분들이 많이 죽는다. 암 환자, 아니면 항암제 맞고 있는 사람, 심장병 환자, 당뇨병 환자, 콩팥 환자, 간장 환자 많이 죽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뚱뚱한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2009년 우리 돼지 독감이 전세적으로 유행할 때 돼지 독감 팬데믹이 있었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들이요 중환자실에 많이 입원하고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뚱뚱한 사람들은요 이 인화성 물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증을 잘 일으키는 물질들로 몸이 충만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그 집집마다 석유가 다 비축되어 있으면 다 쌀 이렇게 에너지를 다
에너지를 저장한답시고 집집마다 석유가 다 쌓여 있으면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동네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데 걸렸을 때 면역계가 싸우는 와중에 뭐 이렇게 염증 받는 게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폐렴 이게 폐염증이죠. 염증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하고 제 여자 환자처럼 24살밖에 안 됐어요. 아이가 1살, 3살, 아이 둘이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뚱뚱한 사람들은 T세포 활동, 그 임파구죠. 임파구 중에 흉선을 졸업한 임파구, 타이머스를 졸업했다고 그래서 T임파구를 합니다. T임파구는 이 정말 사령관인데 이 T세포 활동에 지장을 가져와서 적응성 면역, 그러니까 후반전에 뛰는 그 면역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어서 중성구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중성구들이 많이 싸우니까 이 활성산화는 산소는 계속 내뿜어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요 이제 이 비만한 사람들이 더 면역 병에 걸렸을 때 심각하게 앓는 이유는 이 비만 세포에서 이상한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이제 정상적인 체중인 사람이고요.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비만한 환자라고 비만 세포가 더 많은 건 아니에요. 비만한 환자는 비만 세포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 비만 세포는 풍선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으로 채우는데 지방산으로 이렇게 채우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고열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고열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지방산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석유가 비축된 경우다 그렇게 제가 예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비만 세포가 늘어나요. 비만 세포가 늘어나면은 어떤 비만 세포는요 이게 거기에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산소가 전달이 안 되고 변성됩니다. 변성돼요. 그러면 그러한 비만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고 그러면 비만 세포들의 이제 아라키도닉 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디포카인이라고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날씬한 사람은 이제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은 그 비만 세포의 아디포카인이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카인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뚱뚱해질수록 염증을 유발하는 아디포카인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아라키도닉 대사 산물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만한 환자일수록 세균이 들어오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벌써 염증이 뭐 여기저기 가득 차 있습니다. 염증 세포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정도를 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피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염증 수치들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염증 수치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습니까? 이렇게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들로 벌써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때 또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는 이렇게 아메바성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여 갖고 이렇게 예? 예, 여기 바이러스를 찾았다 그럽시다. 바이러스보다 백혈구가 훨씬 크죠. 예? 바이러스를 이리 와 이렇게 품에 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는 게 그 안에서 그렇게 세균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연구에 의하면 1시간 동안 백혈구가 세균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가를 비교했습니다. 설탕을 하나도 안 먹은 경우, 설탕을 안 먹은 경우에 백혈구가 14마리의 세균을 죽였고, 설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실험을 해보니까 그 잡아먹을 수 있는 백혈구의 숫자는 점점 줄어났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에게서 그 세균성 감염이 잘 낫지 않고 걸렸다 하면 심하게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혈당이 항상 높기 때문에 중성구의 면역 작용을 항상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오셨다 그럽시다. 근데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 같아요. 내가 노출된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이스크림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중성구가요 그 바이러스들 잡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기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쟁 와중에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이 소방차를 빨리 불러갖고 민간인 집에 불이 붙었으면 그걸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그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전자를 항상 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는 다른 주변에 있는 분자들에게서 전자를 금방 빼앗습니다. 굉장히 열성 주고 빼앗어요. 그러면 그 다른 전자를 빼앗긴 그 옆에 있는 분자가요, 그 손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산화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굉장히 부자예요.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활성산소에게 가서 너가 이게 전자가 필요해. 너가 전자를 잃어버렸어? 짝전자여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를 공유하는 걸 일을 합니다. 비타민 C가 아주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작용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주 잘 알려진 항산화제죠. 자, 그래서 세포들을 유리산화기, 프리 라디칼, 활성산소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로부터 보호한다.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비타민 C를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과일과 채소를 평상시에 많이 먹어두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조금 하나 둘 더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비타민 C의 그 약국에서 사오는 비타민 C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음식과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밸런스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양학회나 그런 데 따르면 최소한 90mg 먹으라고 그래요. 사과 하나에 한 90mg 들어있거든요. 사과 하나면 충분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사실은. 두세 배 이상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250mg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FDA에서는 그 CDC 질병통제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는 하루에 최소한 3인분 이상의 과일, 채소를 먹으라고 그래요. 과일 한 가지 하면 채소는
2접시 아니면 채소를 1접시 하면은 과일 2가지 이렇게 하루에 최소한 3인분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빨간 피망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에만 신과일에만 비타민 C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과일에 분명히 들어 있지만 빨간 피망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새끼 양배추, 그다음에 이제 채소류 중에서는 새끼 양배추, 브루셀 스프라우트라고 하죠. 브로콜리, 그다음에 군고구마. 이거 고구마에도 들어 있네요. 그다음에 케일에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구워서 먹어도 비타민 C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자몽, 그레이프루트라고 그러죠. 그레이프루트. 그다음에 키위. 키위가 오렌지보다 더 같은 무게를 가정할 때 오렌지보다 더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다음에 라스베리, 그다음에 블랙베리, 토마토, 그다음에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요. 뭐 꼭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강의에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로 골고루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면역 세포의 방어복과 같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인파구들은 특전사죠. 또 사령관이기도 하고, 이 인파구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 이 뜨거운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과의 싸움에서 이 방어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호합니다. 비타민 E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또 세포막의 성분으로서 미량 들어있긴 하지만 세포막을 그 항산화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1일 권장량은 8mg 정도 소량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지 이거 채울 수 있어요. 과잉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죠. 비타민 E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옛날에는 그걸 권장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먹은 사람들을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중풍이 더 늘어났다. 특별히 출혈성 중풍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 씨앗류와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면 또 거기에도 들어 있겠죠. 근데 기름으로 만든 것을 뭐 이렇게 한 병씩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D. 비타민 D는 면역 세포들의 사기를 충전시킨다. 그래서 와 싸우자 하고 박력 있게 나가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타민 D 하면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면역력이 더 중요합니다. 단핵구와 대식구, 수지상 세포의 화학 주성을 증가시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거죠? 빨리 잘 달려간다. 거기 세균이 있는 곳으로 잘 간다. 포식 활동도 증가시키고 T 임파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사령관인 T 임파구도 사기 충전돼야 되겠죠? 그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은 결핵과 같은 만성 감염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에 잘 걸린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햇볕을 많이 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요, 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비타민 D 피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그게 낮으면은 빨리 올리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좀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 인터내셔널 유닛 400단위씩 먹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D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5만 단위씩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징크입니다. 아연. 아연은 90가지 이상의 효소들의 보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이 없으면 이런 효소들은 잘 작동을 못해요. 그 효소 중에 하나가 이 면역 세포에 들어있는 특별히 T 임파구에 들어있는 효소예요. T 임파구는 특별히 T 헬퍼셀, 보조 T 세포는 이제 바이러스와 반응할 때 그 일주일 안에 1000배 이상으로 자기를 분열시켜요.
자기 이 대장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해내요. 그럴 때 이렇게 징크가 필요한데 그리고 징크가 필요한데 이 징크가 없으면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징크가 부족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징크를 줬을 때 감기 바이러스나 포진 바이러스의 증상을 완화시켰다. 아연 결핍이 심하면 B세포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골수에서 B세포가 없어지고 증식을 못하니까 혈중 전체에서 임파구수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임파구수가 그 후반전을 진행해야 되는 임파구수가 없으면은 호중구만 활동하겠죠. 염증성의 활동이 더 많아지겠죠. 자, 징크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감기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징크를 며칠간 드시는 거예요. 조금 좀 드셔도 되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독작용이 있어가지고 많이 쌓이진 않습니다. 우리 아연은 우리 몸에 이렇게 스토리지를 잘 못해. 이렇게 아연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어차피 이렇게 못 쌓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바이러스성 감염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이상한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콜록콜록 했는데 나 이상하게 바이러스에 걸릴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징크를 한 그 주 동안 하나씩 매일마다 먹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육고기, 조개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기 드시라고 빨간 고기 드시라고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죠? 아까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아라키도닉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면역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징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면역계에 좋진 않아요. 그 대신 콩류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콩류와 가반조빈, 치피, 렌틸 를 통해서 징크를 아연을 섭취하면 좋겠는데요. 대신 이 콩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생콩은 우리가 먹으면 가져 못 먹죠. 생콩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파이테이스라고 그래요. 파이테이트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콩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파이테이트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이 그 효소가 콩 안에 들어있어요. 파이테이스라는 게. 파이테이스. 그거는 물에다 넣으면은 그 효소가 활성화돼 가지고 콩을 깨우는 거예요. 콩 이제 일어나서 싹을 틔울 때가 됐어. 그러면 콩이 이렇게 딱 일어나면서 그 파이테이스를 활성화시켜서 파이테이라는 거 없애요. 그러면은 징크하고 징크하고 또 아연하고 그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밥을 짓기 전에 콩을 그 전날 콩하고 쌀을 그 전날 미리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밥을 지시면 좋겠어요. 자, 아니면은 불리든지 싹을 내든지 발효된 것 먹으면은 아연하고 그 철분이 콩에서 잘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씨앗류 중에서는 햄프씨에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햄프씨가. 그 다음에 호박씨, 깨는 있죠. 호박씨하고 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아연 섭취 잘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특별히 캐슈넛에 징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를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왜냐? 이 전쟁 중에 우리 정상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자, 항산화제는 이제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C도 비타민 E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뭐 비타민 A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또 C는 어떤 것들이 또 다른 것들에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순위를 먹였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산화제가 그 활력이 높은 과일 10번째는 제 10위는 토마토입니다. 그 많은 과일들 중에 수백 가지 중에 뭐 과학자들이 수백 가지를 다 연구한 건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한 100가지쯤 이렇게 체크하지 않았을까, 테스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0위권에 들어간
그 과일이 토마토입니다. 굉장하죠? 예. 구이는 사과. 아니 그 유명한 사과가 구이밖에 못해서 조금 창피합니다. 예? 다음에 8위는 바나나. 바나나가 사과보다 조금 낫네요. 그래도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잘한 거예요. 청포도. 그 다음에 자몽. 아까 비타민 C 많다고 그랬는데 비타민 E는 별로 없나 봐요. 비타민 A는 좀 들어있겠고 빨간색이니까. 그 다음에 키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키위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가 이제 아까는 청포도 나왔으니까 적포도죠. 적포도. 적포도 4위를 차지했고 3위는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1위 될 거로 생각하셨어요? 오렌지가? 자, 2위를 맞춰봅시다. 2위는 누가 차지했을까? 여러분 박수 칠 준비해 주세요. 자두! 자두가 특별히 아주 다크한 거, 굉장히 아주 보라색으로 꽉 물이 찬 거. 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색깔이. 자, 색깔 다 그렇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런 색깔을 여러분들이 그 신선한 색깔을 딱 보면 야 이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겠구나 딱 믿으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1등은 누굴까요? 빠진 친구 중에 1등은 누굴까요? 1등은 지금 5, 6월에 굉장히 풍성한 딸기가 되겠습니다. 딸기. 딸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딸기만 드실 건 없고 골고루 많이 드세요. 골고루. 자, 그래서 항산화제 채소 분야에서 10위에 누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0위는 옥수수. 그래도 잘한 거예요. 옥수수도. 양파, 붉은 피망,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망이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가 있겠고요. 빨갛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 파랗죠.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5위는 알파파. 알파파라는 거 아시죠? 조그만 거, 아주 잘 자란, 뭐랄까 콩나물처럼 생긴, 근데 맛은 파와 같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새끼 양배추, 브루셀 스프라우트가 있겠고, 그다음에 비타민 C도 많고 A도 많은 거. 3위는 시금치, 2위는 케일. 자, 1등은 누굴까요? 1등 항산화제 상위 채소 1등은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할걸요. 1등은 마늘이 차지했습니다. 마늘에 항산화제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마늘을 이렇게 매워서 많이 못 먹죠. 어떻게 하냐면요, 마늘을 구워서 먹으면은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굽기 전에 한 가지 명심할 건 여러분 그걸 마늘을 한번 꽉 때려야 돼요. 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엔자임을 활성화시켜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마늘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하고 마늘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화학 물질이 액티베이트 시켜야 돼. 그것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딱 때려야 돼요. 그 미케니컬 크러싱 하는 데서 미케니컬 포스에 의해서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식힌 다음에 구워야 돼요. 구운 다음에는 아무리 부셔도 그게 활성화 안 돼요. 엔자임이 효소가 죽었기 때문에 효소가 살아있는 동안 꽝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븐에다 넣으시면 더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산화 활동이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지 면역계들이 마음대로 싸우죠. 그렇죠? 그래야지 내 세포들은 우리 몸은 보호받고 있다. 항산화제가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총 쏘고 육박전 벌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면역계가 더 잘 싸우는 거죠. 채식가들이 이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은 육식하는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까요? 우문이죠. 당연히 채식하는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합니다. 네, 참 놀라운 발견은요. 이 과학 잡지에 실린 건데요.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과학 잡지에 실린 건데요. 이들이 발견한 것은 채식가들이요 소수 정예의 부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세계에서요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네, 미국입니다. 뭐 그거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중국이 그 군사력보다 군대 숫자는 250만 정도로 세계 1위예요. 미국은 120만. 북한하고 비슷해요. 미국은. 북한은 한 120만 정도. 그러나 미국이 중국보다 군사들의 숫자는 적어도 군대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미국 월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이거야. 채식가들은요. 그 백혈구들의 숫자가 적지만은 면역 활동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 검사 결과 이쪽은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은 뭐 못 읽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확대를 해서 몇 가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육식하는 사람들의 평균 백혈구 숫자는 5,830, 채식하는 사람은 4,960이었다. 특별히 중성구에서 많이 숫자가 차이 났어요. 3,470, 3,000. 그 다음에 임파구도 채식가들이 좀 줄었습니다. 1,900, 1,560. 보채,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기의 숫자. 또 채식가들이 더 줄어들었다. 그런데 일단 싸웠다면 더 잘 싸우는 겁니다.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살상 세포의 활력이 자연살상 세포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면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암과 싸우는 데도 중요한 세포입니다. 육식가들은 31, 채식가들은 33. 임파구의 번식 능력, 임파구가 빨리 번식할 수 있고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이 육식가들은 80, 채식가들은 106이었다. 채식가들은 그러니까 소수 정예 부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더 잘 싸우겠죠? 전쟁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불을 많이 지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처단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제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 남녀 164명을 대상으로 그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그걸 바이러스를 코에다가 분무로 뿌려댔습니다. 아이고 참 그 감기 걸리라는 거죠. 그럼 감기 분명히 걸립니다. 그래서 146명한테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한 다음에 5일간 감기 증상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고 이제 매일마다 증상을 재봤어요. 체온도 재고 기침하는지 보고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관찰해봤더니 5시간 미만 5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은 증상이 충분히 7시간 이상 잔 사람에 비해서 5시간 이만으로 밤에 잠을 못 잔 사람들은요 증상이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4.5배 훨씬 더 높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피곤하고 이런 날들이 계속 될 때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딱 걸립니다. 감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된 건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면역 세포는요, 여러분들 잘 때 증식합니다. 다른 세포와 비슷해요. 면역 세포가 T 세포, 특별히 임파구가 그래요. 임파구가 그때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는 것이 여러분 임파구들이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설명은 하진 못하겠지만 하나는 여러분들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 아니면 내가 코로나가 걸렸나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요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온냉 교차 샤워를 하세요. 온냉 교차 샤워. 온냉 교차 샤워를 하면은 중성구들의 활동이 그 전반전에서 중성구들의 활동이 확 증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중성구들은 대개 이제 대기 상태에 있어요. 대기 상태. 절반은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고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순찰 중이고 우리 여러분 경찰차들도 경찰차들도 그렇죠. 절반은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절반은 어디 이렇게 숨어 있죠. 대기 중에 있죠. 중성구도 마찬가지예요. 절반은요. 그 혈관 안에 있지만은 그 혈관 그 주변에서 그렇게 붙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온냉 교차 샤워를 하면은 무슨 일이야 하고 출동을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거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부르는 데가 있으면 빨리 달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이 면역계가 싸우는 것은요. 이 물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물에서. 물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야지 거기 가서 수영 칠 수 있고 거기 가서 세균 잡아먹을 수 있고 항체도 수분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바이러스에 달라붙는 거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독성 물질이 쌓일 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지 그것을 다 제거해낼 수 있고 그렇겠죠? 물 많이 드세요. 감기가 걸렸을 때는 평상시 드셨던 물보다 두세 컵 더 많이 드십시오. 하루에. 하루에 6컵 드셨던 분은 9컵 드시기 바랍니다. 햇볕을 쬐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햇볕을 쬐 때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나 진균이나 그런 것들은 햇볕에 약합니다. 심호흡을 한다. 그래서 폐에 신선한 공기와 또 신선한 혈류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혈액들이 빨리빨리 잘 왕래하고 공급될 수 있게 폐에 순환이 좋아지게 심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 걸렸을 때 너무 운동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누워만 있어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하게는 말고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활성산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역계의 활동을 저하시켜요. 면역계가 그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은 그렇게 활동을 못합니다. 한두 끼 금식한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싸움을 벌일 때는 스트레스가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런데 거기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아갖고 거기다 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두 끼 금식하든지 아니면 또 한 2, 3일 동안 과일 먹는 거 굉장히 면역계를 활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주 이 면역계의 그 소수 정예 부대로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은 19세기에 살았던 오래전의 이야기죠. 150년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현대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한두 끼 굶김으로 과로해온 위장에 쉴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다. 2, 3일간 한두 끼 굶지 않으면 2, 3일간 과일로 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큰 도움을 가져다 준다. 여러 차례 짧은 기간에 걸쳐 완전한 금식을 한 후에 간단하고 알맞은 식사를 하면 자연 자체가 가진 회복력을 통하여 얻게 된다. 자, 이것은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참 증명된 일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2끼만 먹어가지고 2끼 먹고 한 14시간 공복, 14시간 이상 최소한 14시간 공복을 하면 면역계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뇌세포에도 좋습니다. 언젠가 제가 뇌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거 말씀드릴게요.